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이 마치 거미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서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결국 숨진 9살 소년에 대해 앞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재학대 위험은 없다고 평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아이를 보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화로 물어본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오늘 북한이 미국의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한다는 입장인데 냉랭해진 북미 관계를 분석합니다. 한 공군 부대에서 이른바 금수저 병사가 1인 생활관에 무단 외출까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코로나19 하루 추가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방문 판매 업체와 양천구의 탁구클럽, 이 두 곳에서 확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쉼터라든지 콜센터, 또 어학원, 복지시설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또 그 확진자의 가족, 직장 동료들이 감염되면서 몇몇 회사는 일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2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96%가 수도권에서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에 내린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경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술이나 음악 수업을 듣고 운동치료 서비스 등을 받는 돌봄시설인데 이곳 이용자 12명과 직원 2명 등 14명에 확진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까지 모두 1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온 도봉구 거주 82살 남성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시설 이용자와 직원 등 61명을 검사했더니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A씨 부인 80살 B씨도 A씨보다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돌봐주시는 자원봉사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시니까 가보셨고. 부인은 집에서 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빠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 직원과 이용자, 교육생 등 8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서울시는 노인보호시설에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 및 가족 돌봄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A씨가 9일 하루 이용한 굿모닝 요양원 이용자와 근무자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한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하루 추가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다시 내려갈 때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당분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 많이 가는 학원, 또 PC방에도 스마트폰으로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지난 8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중학교 1학년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폐쇄됐고 동급생과 교직원 등 29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우려했던 학교 내 전파 위험성도 커지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적용됩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는 고위험 시설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원 3분의 1 이내 등교 지침도 이달 말까지 유지되고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 중심인 고위험 시설의 종류에 종교시설, 건설 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떴다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혹은 다음 단계 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소모임 참석 등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감염 위험성이 지방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서 또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이 수도권엔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6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직전 일일 확진자는 10명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후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장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확진자 1명을 찾아냈을 땐 이미 방역망을 벗어난 2차, 3차 전파까지 일어난 뒤라 역학조사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의 12%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가 진행 중인데도 최근 2주간 지역 발생 환자의 96%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확진자를 역추적한 결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선 코로나19 환자 1명이 0.5에서 0.6명을 감염시키는 반면 수도권에선 1.2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도 감염시키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 위험성이 비수도권의 3배 정도라는 건데 인구가 밀집돼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미줄 같은 연쇄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 늘어나는 이른바 2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봉쇄가 느슨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뉴욕 증시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남반구의 브라질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고 역시 봉쇄 조치를 풀고 있는 인도와 중동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이러스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봤었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거의 2달 만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중심 테난먼에서 3km 남짓 떨어진 시청구 아파트 단지에 병원차가 들어갑니다. 어제 베이징서 57일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곳 아파트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곳 주민들에 대해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명의 확진자가 베이징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나온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 칭다오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감염 경로는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对患者去过的场所进行人员和环境采样和检测，追根溯源。 베이징시는 코로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항공편의 베이징 착륙을 불허하고 다른 지역에서 먼저 내려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원지였던 후베이성에서 오는 기차와 항공편 운행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공들인 결과로 50일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베이징시는 지난 주말부터 방역 대응 수준을 낮췄는데 일주일도 안 돼 환자가 속출하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영화관과 노래방 같은 밀폐된 오락 장소의 운영 재개 시기를 늦추고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열 진료를 받는 환자는 코로나19 핵상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아동 학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는 지난달 5일, 그러니까 가장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에도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아이를 학대했던 의붓 어머니를 전화로만 조사를 했었고 또 그 조사 내용도 사실과 동떨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 숨진 천안의 9살 A군.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A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손과 엉덩이에 멍자국을 보고 이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를 전화로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SBS가 입수한 경찰의 조사표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의붓 어머니와 병원을 상대로 전화 조사만 해 아이를 대면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A군의 발육부진, 영양실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신고 당시 A군 몸무게는 22kg, 또래 아이들에 한참 못 미쳤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환경이 위험한지, 아동이 부모를 두려워하는지, 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멍자국 등 겉으로 드러난 신체 손상이 파악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경우 즉각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지침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문 조사를 안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문기관에 인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양해라, 다 밀어놔라, 그런 지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경력 3년이 안 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상담원 2명이 방문 조사를 했지만 평가는 경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는 물론 두려움이나 분리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겁니다. 같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상황을 파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화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체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아이를 그대로 가정에 머물게 했고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가방에 갇혀 숨을 거뒀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집에 갇힌 채 고문 같은 학대를 당했던 경남 창녕의 9살 아이는 이제 퇴원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인 그제 양육수당을 신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주간 머물던 병원을 떠나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마련한 숙소로 거처를 옮긴 A양. 얼굴과 몸 곳곳에 있던 상처는 많이 치료됐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웃어하더라고요. 아이도 와보니까 자기가 안정적으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씩 웃더라고요. 보호기관 직원들에게도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소개를 하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A양을 보호하고 있는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양의 동생 3명도 돌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양의 부모는 A양의 학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지난 10일 창녕군청에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으로 월 9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가정 양육수당을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6월 10일에 신청한 거는 맞고 면에다가 군에서는 지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A양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한 경찰은 이르면 내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소환조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만 3세 아이와 또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정부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정보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아예 전단 보내는 사람들의 접경 지역 출입을 막고 위반하면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폭발이나 붕괴 같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 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6.15 남축이 등 진보 단체들도 전단 살포를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보수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말 없다가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해양 쓰레기 단속법을 적용하거나 폭발 같은 재난으로 간주하는 등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를 전후한 전단 살포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법 적용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북자 단체는 전단 살포가 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과 다르게 법 해석을 한 이유를 5가지 내놨는데 얼마나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코너 박원경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문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논의 한번 제대로 안 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는 확인된 것만 8번이지만 정부의 입법 발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정부는 교류협력법 해석을 바꿔 수사를 의뢰했는데 바뀐 이유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 질의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서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6개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온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 위반이기는 하지만 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 체계에 비춰볼 때 규율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때 이미 판문점 선언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했다는 건데 이번에 해석이 바뀐 이유로 제시한 겁니다.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2012년 4월에 DVD, 2017년 9월엔 USB가 살포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4년과 15년엔 노트북이나 라디오가 살포됐거나 드론 이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새삼스럽게 사정이 바뀐 근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우려는 과거부터 계속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우려가 정부가 내세운 근거 중에 가장 최근의 변수입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일 겁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 설득력 없는 사정들로 갑자기 법 해석을 바꾸는 바람에 논란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꼭 2년 전 오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장면입니다. 두 정상이 벌인 세계의 핵 담판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죠.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두 정상은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란 총론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특히 제재 해제 문제로 삐걱거리더니 지난해 하노이에서 결국 강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담으로 잠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북미 간 찬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이 미국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잡은 손 계속 잡고 있을 필요 있겠느냐. 대가 없는 선전보따리 더는 못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12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북한 리성권 외무상이 첫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732일 날짜까지 꼽은 리 외무상은 희망은 그새 절망이 됐고 자신들 대답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 관리를 위해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게 북한의 전략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는 이른바 핵무력에 관해 쓰던 표현입니다. 핵과 ICBM 개발 같은 무력 증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도발 가능성도 상기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핵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상 간 친분 관계에도 나아진 게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주인, 미국 집권자로 부르더니 다신 대가 없이 선전보따리 던져주지 않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코로나 전국의 이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특히 대북 압박 제재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감정만 악화된 상황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건드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다만 대가 없이 주진 않겠다는 표현은 뒤집어 보면 대가에 대한 여전한 기대로도 읽힙니다. 북한은 또 남한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와 달리 리성권 담화는 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 싣진 않았습니다. 남한과는 선명한 대결 구도를 택한 반면 미국에 대해선 향후 대응 과가며 차츰 수위 높여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접 녹음해뒀던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잠 한 번 편히 못 잤습니다. 경비실에서 자면서요.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언제 또 저 와서 또 때릴까? 해코지랄까? 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모두 7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그 아파트 입주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고 최희석 씨 육성엔 지난 4월 27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입주민 A씨에게 폭행당한 지 엿새 뒤입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3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너는 죽어봐 그래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이 있었다고 남겼습니다.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바지에다 어디고 쌓이 남자냐? 그래가며 나게 때렸습니다. 애원해도 소용없고 강도만 높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비하는 게 뭐 죄가 있습니까? 나 비어도 봤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 진짜 작은 딸, 큰 딸, 애기들 챙기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어, 야. 너 여기다 꿀단지를 붙여놨냐? 뭐 했냐, 야. 그만, 괴롭힘은 끼니 때마다 계속됐다고 남겼습니다. 저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더라고요. 저녁 먹으려고 5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육성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복 상해와 감금, 협박, 강요 미수에 최 씨에게 맞았다는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 혐의까지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육성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절규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세상 정말 행복했습니다. 알러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제 결단 밝혀주세요. SBS 한상우입니다.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기업 회장 아들이 군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생활관을 혼자 쓰고 또 부사관한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까지 시킨다는 내용인데 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공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 비위를 폭로한다는 글이 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일반 병사로 전입한 한 대기업 회장 아들이 특별대우, 이른바 금수저 군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가족 비서가 찾아오면 부사관을 시켜 빨래 내보내고 생수 받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동료들과 불화로 혼자 생활관을 쓰는데 문제가 될까봐 생활관 명부에는 전역병사 이름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진료 목적으로 외출증 받아서 가족과 식사하고 복귀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며 감찰을 요구했고 관련 병과 근무자가 다 찾는데도 아버지 입김으로 서울 소재 부대에 배정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몇 가지 질환이 있고 종종 열이 나서 배려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해당 병사의 아버지는 대기업은 아니고 금융 관련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며 그 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났던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서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서울역에서 저질렀던 또 다른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역에서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났던 이모 씨. 이 범행 전에도 이 씨가 행인을 치고 지나가거나 여성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게 확인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한 건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영장 기각 뒤 가족 권유로 지방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철도경찰이 그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역사 내에서 다른 행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침을 뱉고 위협하는 등 역사 밖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별도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2달 전에 술을 마신 여성이 택시를 훔쳐서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걸 피하려고 여성이 택시를 몰고 도망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48살 여성이 전주에서 택시를 훔친 뒤 50km 넘게 몰고 가 사고를 낸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2달여 만에 뜻밖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성은 사고를 내기 전날 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 반 뒤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택시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차고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을 가자고 했는데 계속 눈을 뜨고 했을 때 계속 저희 집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있는 상태였고 무서워서 일단 문을 잠그고 이 장소를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태우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가 여성의 집 근처 공원에 1시간 40분가량 멈춰 있었던 CCTV를 확보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이 없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고 여성이 이를 피하려고 택시를 몰고 갔다가 사고를 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감금 혐의를 추가할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날이 더워진 요즘 얇고 가벼우면서 침방울을 막아주는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이른바 덴탈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면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당수는 보건당국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하는지 박찬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가볍고 얇은 사각 형태 마스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쓰는 수술용 마스크, 이른바 덴탈 마스크와 모양이 비슷해 흔히 같은 제품처럼 판매됩니다. 의료용 고객님, 이게 사실은 저희 덴탈 마스크예요. 소비자도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선물해 주셨는데 세트로 덴탈 마스크인지 일회용 마스크인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식약처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일회용 공산품 마스크입니다. 정식 수술용 마스크는 액체 저항성, 박테리아 차단 등의 시험을 거쳐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약 외품으로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지만 중국산이 대부분인 일회용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거치지 않아 성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수술용 마스크 한 종과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마스크 3종을 비교해본 결과 수술용 마스크의 필터 조직이 더 촘촘했고 일부 일회용 마스크는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수록 성능도 떨어졌습니다. 이 마스크의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능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일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달리는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아우디 차량 문제를 저희가 지난달 보도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문제가 출시된 지 석 달도 안 된 르노 삼성 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온 건데 제조사 측도 그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르노 삼성 XM3 운전자 A씨는 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모르겠어,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속도가 줄어 갓길에 겨우 멈춰섰더니 시동이 꺼진 겁니다. 감지 장치 이상 경보 메시지 뜨면서 갑자기 엑셀이 안 먹고 속도가 갑자기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찔한데 그날 악몽까지 갔어요. 같은 차량을 모는 B씨도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잘 모르는 구역에서의 고속도로에서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안전을 좀 장담을 못할 것 같은 느낌,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XM3 시동 꺼짐 결함 신고는 현재 10건. 르노 삼성에도 비슷한 결함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차량에 연료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던 르노 삼성 측은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이어지자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던 걸로 자체 조사에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품은 약 14,000여 대가 판매된 TCE 260 모델 일부에 장착됐는데 정확히 몇 대, 어느 차량에 장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차에 대한 부분들 전수 조달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XM3 결함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경우 예비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 유산 위험이 높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벌써 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일을 적게 하는 건 안 된다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 30대 여성은 올해 초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초기 매일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서서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를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냐고 회사에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너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너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식으로. 2달이 안 돼 유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안 되는 그 시기인데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컸던 것 같거든요. 좀 배신감도 크게 들고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말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됐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임신을 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아기를 낳으라는 건지 어떻게 출산을 하라는 건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사업체는 5.6%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못하는 이유로 회사에 아예 제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활용조차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담으로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어떤 문제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의 개선도 일과 가정의 양립도 불가능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의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임위원장 7자리를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3선 이상 중진들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노론자의 상임위를 양보한 아니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협상이 깨지고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는 우리들 것이고 동의도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겠다. 우리 힘으로 가져가겠다. 협상이 아니죠.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열린 반쪽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겠다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1, 2당의 협상이 결렬되고 곧바로 선출을 강행하는 걸 여당 출신인 박 의장이 부담을 느껴 피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사흘 말미가 생겼지만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양당 입장이 워낙 강경해 법정 시한을 넘긴 원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한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입니다. 긴 우주 여행을 떠나면서 우주 비행사가 마치 겨울잠 자듯 잠들고 나중에 원하는 대로 예전처럼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쥐의 뇌를 자극해 인공적으로 동면에 들게 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말로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해질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주 비행선의 탑승객들이 동면 유지 장치 안에서 겨울잠을 자는 상태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내용의 SF 영화입니다. 동면 상태에서 노화를 멈추게 해 인간 수명보다 긴 비행 시간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등 포유동물은 곰이나 박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겨울잠을 자지 않아 공상과학의 영역으로만 치부해 왔는데 일본 연구팀이 인공 동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쥐의 뇌 시상하부에 이른바 Q신경세포를 약물로 자극했더니 쥐가 동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37도였던 체온이 24도 근처까지 떨어져 일주일 가까이 동면 상태를 유지했고 약물 공급을 중단하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포유동물 대다수가 갖고 있는 Q세포가 동면 상태를 만드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全身麻酔みたいに体温とか代謝がそのままずっと低いっていうわけではなくて、そこに狙いを定めて、体の状態を調節している低代謝。 인간도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전된다면 응급 의료 분야의 획기적 발전도 예상됩니다. 酸素がうまく組織に供給できなくて
織障害が起こる。人工的な冬眠の状態が誘導できると、組織が必要とする酸素とか栄養が少なくて済む。 인공 겨울잠으로 대사량을 극한까지 낮출 수 있다면 SF 영화처럼 인류의 우주 진출에도 유용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명품 매장에서 한 남성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치 시계를 살 것처럼 손목에 둘러보고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달려나간 겁니다. KNN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연 직후 한산한 시각,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옵니다. 시계 2개를 살펴보다 마치 구매할 것처럼 할인이 되냐고 묻습니다. 업주는 가격을 적어주려고 의심 없이 메모지를 찾아 자리를 옮깁니다. 순간 다급하게 시계 2개를 착용하더니 신고 왔던 신발도 놔두고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날 오후에 2번이나 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2번 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지만 업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마스크 그렇게 쓰고 왔으면 저도 이제 벗으라고 했을 텐데 모든 손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문을 하시거든요. 더더욱이 의심을 못했던 거죠.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흑인 사망으로 인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에 이어 군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대통령의 반기를 든 형국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주변 시위대를 밀어내고 유유히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뒤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사진 찍기 행사에 동행했던 밀리 합참의장이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반성했습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평화 시위는 헌법상 권리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The freedoms guaranteed to us in the Constitution allow people to demand change. That is why we serve in the military. 에스퍼 국방장관도 시위대 위로 저공 비행한 전투 헬기와 관련해 적절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 방침에도 반발했습니다. 예스맨으로 불려온 군 수뇌부가 대통령에게 맞선 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군 안팎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해온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밀리 장군을 깊이 존경하고 완전히 신뢰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대립상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민군 분열의 증거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와 경찰 폭력이란 이중악재 속에서 편가르기에 치중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부 반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빠르면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발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이 됩니다. 전투기 F-35A를 구매하며 외국 방산 기업에 약속받았던 건데 사연이 많은 위성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발사됐던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최근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위성체가 에어버스사의 프랑스 공장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나시스 2호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다음 달 발사된다고 현지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처음으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능과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민간과 함께 쓰는 무궁화 5호에 비해 보안성, 즉 전파 교란 등에 강하고 정보 처리 속도와 양도 월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실 아나시스 2호는 사연이 많은 위성입니다. 원래는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전투기를 선택할 때 전투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절충교역, 즉 기술 공유 같은 대가 차원에서 제작해주기로 한 군사 위성입니다.
하지만 2015년 말 록히드 마틴이 비용 문제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고 긴 협상 끝에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연 책임과 비용을 묻지 않기로 해 비판도 많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일정은 통상 발사 2주 전쯤 확정된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